경비원 일을 왜 못해? 차라리 안정적으로 월급 나오는 경비원이 낫지. 그리고 회사만 주구장창 다니던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야.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리나 해.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위로와 용기를 받고 싶어서 조심스레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마트에서 일을 하며 쌍둥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일반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저희 두 사람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서로에게 반했고 연애를 5년 정도 이어가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까지 다니며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혼 8년 만에 쌍둥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살면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저도 이렇게 2배의 행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둘이 합쳐 월 5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저도 마트 직원이지만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직장인 월급만큼 받고 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매달 대출이자나 차 할부금 등 크게 나가는 건 몇 개 빼고는 그냥저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해 애 둘 키우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죠. 다만 다른 집안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댁 식구들이 서로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기준으로 5분 거리에는 시어머니가 홀로 살았고 15분 거리에는 서방님과 동서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일부러 시댁 식구들과 멀리하려고 다른 지역에 살림을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까이 살아봤자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좋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댁 식구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하면 서로 사이가 좋나 보다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시댁 식구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과 서방님이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했죠. 결혼 초반에는 그걸 지켜보는 제가 진절머리가 나서 남편에게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 나가자고 했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봐도 사이가 안 좋은데 왜 굳이 한 동네에 붙어 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에서 곶감을 만들었다며 가져다 주시고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자꾸 투덜대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곶감만 주고 가신 건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황당했죠. 이런 일이 매번 생기니까 저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지듯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먹으라고 곶감 만들어 가져다 주신 건데 당신은 감사하다고 못할 망정 왜 자꾸 툴툴대. 서방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만 보이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데? 이유라도 알자. 감사 같은 소리 하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식들 챙기는 척하는 게 꼴보기가 싫어서 그런다. 당신 같으면 자식 버린 부모를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 곶감은 무슨 곶감. 그냥 서로 얼굴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버려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더니 어릴 적 시어머니가 본인과 서방님을 이모님 집에 버리려고 했다는군요. 그것 때문에 서방님은 완전히 삐뚤어졌고 술집에서 일하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동서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했죠.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누가 억지로 서방님과 동서를 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왜 시어머니 탓을 하나요? 솔직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이야기가 믿기지도 않았죠. 일단 제가 직접 두 사람의 어릴 적 그 상황을 목격한 적이 없으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평소 모습을 보아 절대 자식을 버릴 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의 말은 그러려니 하고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 관계 개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동네에 살면서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만 보시게 할 거야. 시간도 많이 지난 일인데
이제 그만 어머니랑 풀어보는 건 어때?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는데. 왜? 엄마가 너한테 설득 좀 해달래? 이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았으면 애초에 자식들을 버리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제와 뒤에서 너 만나고 화해하자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예상대로 남편은 나를 세우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오해에 오해가 덮여지는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세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아 차라리 서로 모여 다 털어놓고 감정을 풀었음해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싫다고 나오니까 뭘 해보지도 못하겠더군요. 결국 예상했던 대로 일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오해가 풀리고 관계 회복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더 나서봤자 또 다른 오해가 쌓일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기로 했죠. 시어머니도 나중에 저에게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셨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애들이랑 내가 화해를 했으면 하는 네 마음은 알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끼어들지 마. 괜히 끼어들었다가 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하고 있어. 알겠지? 두 사람 어머니만 보이면 매번 툴툴대고 성질내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있을 수 없으니 늦었지만 관계 개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자식들과 그다지 사이가 좋진 않으니 그동안 쌓인 감정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눈치를 보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좋은 선물이 들어오거나 음식이 맛있게 되면 항상 가져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 친정부모님이 사고로 한 번에 돌아가셔서 가족이라곤 동생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 사연을 들으시고는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고 앞으로 잘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는 날에는 신부 대기실까지 들어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앞으로는 내 딸 삼을 테니 본인을 엄마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러나 남편과 서방님은 제가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방님 부부와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시어머니와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저에게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으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왜 자꾸 엄마랑 가까이 지내? 나랑 주철을 가져다 버린 사람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설명했잖아. 당신 쉬는 날마다 엄마 불러놓고 식사하고 틈만 나면 연락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싫으니까 당신도 앞으로는 엄마랑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 맞아요, 형수님. 저희 둘이 엄마 싫어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붙어 다녀요?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 아닌가? 형이 싫다는데 자꾸 엄마 끌어들이지 말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 쉬는 날마다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차도 한 잔씩 마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남편이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남편은 퇴근 후에 부엌을 거쳐 베란다로 들어가 빨래통에 옷을 집어넣으니 그때 그릇이 2개씩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별 말이 없길래 전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이 싫다고 해서 저까지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없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입장이 곤란한 것은 저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을 것을 권유했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진 않았죠. 두 사람의 사연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까지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고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까지 시어머니 모른 척 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거예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삼자 대면해서 변명이라도 들어봐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삼자 대면은 무슨, 어린 자식들을 이모네 집에 버려놓고 연락 한 통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들으라는 거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여기서 나랑 약속해. 앞으로 엄마랑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들은 저에게 무조건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말 한마디로 인연을 끊고 살 순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던지 평소처럼 전화도 하고 쉬는 날마다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로 몇 번이나 큰 소리가 오고 갔지만 이것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까지 인연을 끊고 살면 혼자 남아 이 세상을 살아갈 시어머니가 불쌍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인연 끊으라는 소리라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들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대신 본인들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편히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었을 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아 저도 남편도 초조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는데 뒤늦게 임신 소식이 들리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들은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는 겹경사에 저희 부부도 너무 기뻤지만 시어머니도 행복한 마음을 숨기진 못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 눈치를 살피면서도 저를 챙겨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죠. 정이야, 너무 먹고 싶은 거 없어? 쌍둥이라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거나 구해줄 테니까 얘기만 해. 원래 임신하면 이것저것 잘 챙겨 먹어야 해. 임신 소식을 듣더니 오빠가 너무 잘 챙겨주고 있어서 어머니까지 따로 안 챙겨주셔도 돼요. 지금도 쌍둥이라고 조절 없이 이것저것 막 먹었더니 살도 엄청 쪘어요.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문제라니까요.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친정엄마처럼 제 옆에 딱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살이 찌더라도 많이 먹어줘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가져다 주시고 가끔씩은 애기 옷이 너무 예뻐서 사왔다며 깜짝 선물도 가져다 주셨죠.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저를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게 기분이 안 좋은 듯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만 마주치면 나를 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제가 나서서 말리니 예전만큼 크게 화를 내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직접 출산 가방 챙기는 것을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낳을 때 남편이 가라고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냐면서 난리를 쳤음에도 분만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친정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출산한 후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여 며칠 동안 집에 와서 계시기로 했죠. 물론 남편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도움을 받으라면서 화도 냈어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했죠. 혹시나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미운정이라도 들어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난 후 같이 집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삼시세끼 밥을 해주시며 쌍둥이들까지 돌봐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전몸살이 너무 심했는데 끝까지 제 옆에 붙어 해결해 주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저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군요. 아, 밥 이거 설 익은 거 아니야? 반찬은 왜 이래? 밥 하나 못하면서 무슨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지? 자꾸 거슬리게 할 거면 집에 가. 밥이 설 익었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 가득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 내일은 맛있는 걸로 해줄게. 미안해, 아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온갖 성질을 다 내더니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죠. 정말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고 너무 심하다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밖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한테도 잘하고 제 동생한테도 너무 좋은 형부인데 왜 유독 시어머니에게만 나를 세우는 것인지 한숨만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큰 소리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의 행동을 예상하셨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하지 말라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있는 대로 성질을 내던 남편한테 그만하라는 눈치를 주고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놀란 듯 보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면서 달래드리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죄인도 아닌데 왜 아무 말씀을 못하세요? 오빠가 하는 행동 잘하는 짓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부턴 저렇게 못된 짓 하고 큰 소리 치면 어머니께서도 참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아니야, 나 죄인 맞아. 이유가 어찌 되었건 자식들 마음에 피멍들게 한 것은 맞잖니. 그래도 내가 느꼈을 땐 주혁이가 예전보다 성질을 덜 부리는 것 같아. 지금은 힘들어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 탓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릴 때 못 부린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고 점차 나아질 테니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무작정 참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산후조리를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남편이 무슨 돌발 행동을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큰일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의 사정을 아시고 오며 가며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셔서 그런지 그나마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출산 후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어린이집에 맡긴 후 육아 때문에 한동안 쉬었던 마트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트에 출근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희야, 나 좀 살려줘. 며칠 전부터 소화불량이 너무 심하더니 오늘은 오른쪽 배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겠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배가 너무 아파서 혼자 뭘 할 수가 없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일단 제가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참고 계세요. 저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마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급하게 시댁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보니 시어머니는 배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죠. 대충 상황을 보니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계셔서 제가 함부로 움직이게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 분들이 집으로 오셨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죠. 저 또한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곧바로 이것저것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링거를 맞고 나니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상태가 괜찮아진 시어머니에게 링거 다 맞고 집으로 갔다가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별일 없을 거라고 하시니까 저는 단순히 스트레스성 위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와 함께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아무래도 검사 결과를 보니까 간암인 것 같네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지만 사진상으로 보니까 암이 퍼져 있는 게 상황이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간암이라고요? 암이라면 그동안 이것저것 증상이 있었어야 할 텐데 며칠 전에 처음으로 배가 아프다며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말이 되나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저와 시어머니의 말에 암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몇 개인지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곧바로 조직 검사에 들어가셨고 며칠 후에 간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되셨죠. 저는 항암 치료나 수술로 해결을 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미 말기라서 수술적인 방법은 불가능할 것 같고 하더라도 항암인데
사실상 치료의 효과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저 항암은 마지막으로 연명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길어봐야 8개월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일단 저는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과 서방님 부부를 모아놓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리게 되었죠. 다들 놀라지 말고 들어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배가 아프다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 이것저것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간암 사기 판정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길어봐야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엄마가 간암 사기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형, 엄마 모실 사람도 없는데 그냥 시골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 알아봐서 보내버리자. 어차피 8개월 남았다고 하는 거면 치료도 못하는 건데 그게 낫지 않겠어? 서방님은 시어머니가 간암 사기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도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른 시골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봐서 보내버리자고 했어요. 남편도 이때다 싶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바로 병원을 알아봤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싫고 밉다 해도 본인을 세상에 낳아 키워준 사람인데 아파서 1년도 못 산다는 소리를 듣고도 병원에 보내버리자는 소리나 하다뇨. 이게 자식된 입장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아픈 시어머니를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시골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호스피스로 보내버린다면 마음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어쩌면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저 세상에 보내고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시골 호스피스로 보내겠다는 두 사람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편찮으시다지만 시골 호스피스로 보내버리다뇨.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잖아요. 혹시 병간호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거라면 제가 시댁 왔다 갔다 하면서 모실게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계시게 해요, 네? 아니, 호스피스 병동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이모한테 자식을 맡겨놓고 2년 동안 오지 않아서 우리 갖은 구박 다 받으면서 살았어. 그럼 호스피스 병동에 가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병간호를 하겠다는 말은 깔끔하게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적에 본인들도 구박을 받으며 자랐으니 시어머니도 똑같이 그 기분을 느껴봐야 한다고 했죠.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동서는 어차피 금방 저 세상 갈 사람이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두 사람 말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시어머니는 시골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 얘기에 꼭 들어가야 하냐면서 신경 쓰이지 않게 할 테니 그냥 집에만 있게 해달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은 무시한 채 사설구급차를 불러 시골의 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보내고 난 후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시댁에 들러 급하게 사설구급차를 타고 가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짐들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전 일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남편이랑 서방님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맨날 당신이 죄인이라고만 하시고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그게 원래는 동생 집에 한 달만 맡겨놓기로 했는데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채빚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 알아보니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사채업자들의 성화에 가족인 내가 그걸 갚게 되었지.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거야.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기 위해 두 사람을 이모님 집에 한 달만 맡겨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채업자들이 병원에 찾아와 각서를 보여주며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 했죠.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님께 빚이 있는 줄은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사채 빚이면 평소에 집까지 쫓아오는 일이 몇 번 있었을 텐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네 시아버지가 밖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 눈치조차 못 채고 있었지.
나도 그날 병원에서 사채업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당시 사채업자들은 당장 돈을 받아야겠다며 큰 소리를 내면서 겁을 줬고 간호사님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했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의식이 없어 빚이 있는 게 맞는지 확인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님들은 사정을 알게 된 후 무료법률 사무소라도 가보라고 권해주셨고 혹시 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사채업자들에게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고 했죠. 게다가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결국 시어머니는 3천만 원이라는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장례식을 마친 후 급한 대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갚아보려고 시도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직업도 없고 가지고 있는 적금 하나 없는 사람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리는 없었다고 했죠.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한 시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빚을 갚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다 보니 사채업자들은 이자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곧장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아니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혹시나 사채업자들이 본인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곳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칠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들에게 연락을 하지도 찾아가 보지도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2년 만에 겨우 돈을 다 갚고 이모님 집에 두 사람을 데리러 가는데 어느새 자식을 버린 못된 엄마가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해 주었으면 오해가 커지는 일이 없지 않았겠냐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나도 2년 후에 동생 집에 찾아갔을 때 몇 번이나 사정 설명을 했지. 그런데 애들이 핑계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믿지 않더라고. 게다가 동생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던 것인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하고 화해를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오빠랑 서방님이 계속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게 할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미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엔 늦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했지만 두 사람은 끝내 오해를 하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속이 상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두 사람은 마음을 풀 생각을 하지 않으니 괜히 저만 급해졌죠. 솔직히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고 싶었지만 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 몰래 시어머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것들을 구매해 가져다 드리고 직접 간호도 해드렸죠. 시어머니는 매주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면서 괜히 고생만 한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옆을 지킬 생각으로 쉬는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약 2달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잔뜩 분위기를 잡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앉아보라고 했죠.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 사실 얼마 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두 명씩 직원을 내보내는 분위기였거든. 그런데 이번에 내가 명예퇴직 대상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고 나오게 됐어. 뭐라고? 아직 한창인 나이에 명예퇴직이라니. 그 회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퇴직금만 손에 쥐어주고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도 힘들 텐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과 한창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소방님 부부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종종 찾아오는 편이었기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남편에게 명예퇴직 소식을 들었는지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보자면서 꼬드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형, 내가 말이야 기가 막힌 아이템이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 같이 사업 안 할래? 명예퇴직 당했으니까 딱히 할 일도 없을 테고 이제 와서 새 회사에 취직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돈 벌어보자. 그래요, 아주버님. 어차피 그 나이에 취직은 안 될 거고 할 수 있는 거라곤
경비원이나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 정도일 텐데 차라리 사업이 낫지 않아요? 다니던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퇴직금도 많이 받았을 텐데 우리 같이 사업해요.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귀가 얇은 남편은 금방이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어요. 살 길도 막막한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사업은 절대 안 된다면서 단단히 못을 박았죠. 그러자 서방님 부부는 요즘 시대 아이템만 좋으면 사업으로 금방 성공할 수 있다면서 저를 설득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다시는 사업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남편에게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며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말에 귀가 팔랑거리는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여보, 나 사업하게 해주면 안 될까?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수 없는 노릇이고 밖에 나가서 일을 구하자니 내 나이에 받아주는 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이 나이에 내가 경비원이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경비원 일을 왜 못해? 차라리 안정적으로 월급 나오는 경비원이 낫지. 그리고 회사만 주구장창 다니던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야.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리나 해. 남편의 반응을 보니 당분간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를 계속 꺼낼 것 같았어요.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놓나 싶어서 서방님이 너무 밉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은 절대 안 된다는 말만 하고 넘어가면 조만간 저 몰래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의 말에 한 번만 더 사업하겠다는 소리라면 이혼할 생각하라면서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약간 움찔하는 듯 싶더니 결국 알겠다고 사업 안 하면 되지 않겠냐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앞에서 서방님에게 전화해 사업 못하겠다 거절을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순순히 전화를 해서 사업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업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 보호자인 남편에게 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니 조금 당황했었죠. 안녕하세요. 정수님 보호자님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병원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아서 퇴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아드님은 병원에 오시지 않고 받지도 않으셔서 며느님께 연락드렸는데 지금 오셔서 정산 가능하실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가 몇 달째 미납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편이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병원으로 가서 확인해보고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병원비 독촉 전화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러나 남편에게 확인하기 전에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미납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3개월 가까이 병원비가 미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면서 들어보니까 병원에서는 주 보호자랑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서 해결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남편과 연락이 되길 기다렸지만 끝내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비는 계속 밀려 퇴원 소리까지 나오니까 결국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려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리저리 눈치만 보실 것 같아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병원에서도 계속 모른 척 가만히 있을 순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하면서 간호사실에 적어놓은 제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비 정산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3개월 가까이 미납됐더라. 가기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사설 구급차까지 불러서 호스피스 병원에 보냈으면 병원비는 밀리지 말고 내야지. 오늘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와서 내가 가서 정산했어. 병원에서 네 번호를 어떻게 알고 독촉 전화를 해? 병원비 미납이 됐는데 엄마 성격의 간호사한테 네 번호 전달해줬을 린 없고. 너 설마 그동안 엄마 병원에 찾아가서 간병이라도 한 거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은 제가 병원비 정산을 하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찾아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안 듣는 거냐고 큰 소리를 내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직접 내라고 일부러 정산을 안 했던 건데
왜 대신 내고 왔냐면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게 과연 자식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어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당신 아무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렇지 병원비를 안 내면 어쩌자는 거야. 최소한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냐. 그런데 어머니 자식 둘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켜줬어. 그럼 그 보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애초에 부모가 자식을 버린 순간부터 부모 자식 간의 연은 이미 끊어진 거야. 끊어진 연인데 왜 내가 병원비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병원비는 알아서 본인 돈으로 해결하라고 그래. 남편은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준 은혜는 싹 다 무시하고 배은망덕한 헛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희 둘은 시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남편 친구들 몇 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을 만나러 왔나 싶어서 지금 집에 없다고 하며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구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1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수씨, 집에 주역이 있죠? 빨리 좀 나오라고 해요. 나 오늘 걔가 우리한테 빌려간 1억 받아가야겠으니까 얼른 돈 가지고 나오라고 하라고. 사업 시작한다고 대출 나오면 한 달 안에 갚겠다더니 겁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잠적을 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빌려갔다뇨. 저한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일단 제가 남편한테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리라고 할 테니까 집에 애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진짜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두둑히 받은 사람이 친구들에게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손을 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들은 남편이 빌려간 돈이 모두 합쳐서 1억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알고 있는 것이 없으니 알아보고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며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현관문을 열어버렸고 그들은 그 틈을 이용해 무작정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죠. 그러나 집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저에게 대신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고 받아야 한다면 빌린 사람한테 가서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그날 돈을 받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것인지 아이들이 무섭다고 울고불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목걸이 반지라도 가지고 가야겠다며 집안 곳곳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한참 동안 제 목걸이며 결혼반지까지 빼앗아 가겠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약 10분 정도가 흘러 신고를 받은 경찰관님들이 집에 찾아왔고 결국 그들은 쫓겨나듯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급한 대로 옆 동네 살고 있는 친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남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PC방이며 술집들을 찾아보다가 동서를 추궁해서 새로 차렸다는 사업장에도 가봤는데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방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방님이라면 분명히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방님은 오빠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나 지금 눈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장 말해요. 오빠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해주면 나 서방님 집에 쳐들어가서 난리칠 거예요? 아, 이 밤에 전화 와서 웬 난리야. 달빛 바로 가봐요. 형수님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형 어디 있는지 알려는 주는데 안 가는 게 심신의 안정에 좋을 거예요. 뭘 보더라도 형수님이 알려달라고 한 거니까 나중에 내 탓하지 마요. 사장님은 옆 동네에 위치한 술집 이름 하나를 알려주더니 나중에 뭘 보더라도 본인 탓을 하지 말라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서방님의 말에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일단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알려준 술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어느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익숙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여자 한 명과 다정한 모습으로 있었죠. 밖에 나가서 사고란 사고는 다 쳐놓고 여자를 만나 술집에서 희희낙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앞에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무리 열이 받았어도 증거물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사진을 먼저 찍게 되었죠. 사실 친한 지인의 남편이 뒤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게 들켜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든지 증거물을 먼저 남겨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증거물부터 확보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 저는 남편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나 몰래 사업 시작하고 친구들에게 1억이나 빌리는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술집에서 여자까지 만나고 다니니? 네가 사람이야? 쌍둥이 키우는 아빠 맞냐고. 너 대체 왜 그러고 사니? 아, 이 손 안 놔. 내가 밖에서 사업을 하던 1억을 빌리고 다니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네가 집에서 나를 왕처럼 떠받들어줬으면 내가 술집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겠냐? 즐거운 시간 방해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애들이나 봐. 저는 남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남편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들켰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저는 결국 그런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금방 변호사 만나 이혼 소송 걸 테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 앞에서 이 여자만 있으면 된다고 이혼 소송을 하던지 밖에 나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의 말에 저는 그대로 술집을 나왔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집 주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혼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몰래 사업을 시작하고 1억이라는 빚에 진 것과 술집에 들어가 여자까지 만나고 다닌 것을 모두 이혼 사유에 포함시켰어요. 당연히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양육비부터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다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만났다는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그러자 제가 이혼소송에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제 발로 집에 들어왔어요. 너 제정신이야? 누구 마음대로 이혼 소송을 해? 소장 내용 읽어보니까 아주 나를 천하의 못된 쓰레기로 만들어놨더라. 게다가 너 연재한테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걸었다면서. 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취하해라. 술집에선 마음대로 하라면서 당신 옆에 그 여자만 있으면 된다고 이혼소송을 걸던 아니면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던 신경 안 쓴다고 알아서 하라면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난 소송 취하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저에게 당장 가서 소송 취하하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던지 끝까지 소송 진행할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있는 대로 온갖 성질을 다 부리다가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뻥 차버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 마트가 쉬는 날이었기에 저는 병원에 찾아가 남편과의 이혼 소식을 알릴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 몸도 편찮으신데 괜히 알려서 심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식 일이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병원에 찾아가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조만간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변호사 만나서 이혼소장 썼고 조만간 재판도 열릴 예정이에요. 사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정희야.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어. 어릴 때 있었던 일이 미안해서 죄인처럼 살다 보니 내가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나 보다. 내 잘못으로 네가 괜히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자식들을 잘못 키운 본인 탓이라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시어머니 잘못이 아닌데 아픈 몸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남편 대신 사과를 하시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려 죄송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어요. 이날 이후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찾아와 이혼은 못하겠다고 떼도 써보고 난리도 쳤죠.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 여자를 집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곧 쌍둥이들이 집에 들어올 텐데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헛소리를 내뱉었어요. 네가 꼭 이혼을 해야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을게. 대신 이 여자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해. 괜히 죄 없는 사람까지 부부 일에 끌어들이면 안 되지. 이 조건 안 들어주면 나도 애들 양육권 못 줘.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 이 여자랑 키울 거야. 당신이 뭐라 하든지 나는 그대로 진행할 거야. 그리고 애들 양육권 문제를 왜 당신이 결정해? 그건 재판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육권 가지고 가고 싶으면 당신도 재판 준비 철저히 해.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로 양육권 문제를 엮을 줄은 몰랐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는 헛소리하지 말고 재판 준비나 똑바로 하라면서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연히 몇 번이나 전화와 문자를 해서 양육권을 내놓던지 소송을 취하던지 하라고 겁을 줬으나 들을 가치가 없어서 매번 무시를 해버렸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런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이 계속 무시를 당하니까 결국 포기를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게 없으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동서까지 셋이 세트로 묶여서 잡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셋이 같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이 어디서 술 먹고 난장판이라도 벌였나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잡혀 들어간 이유는 중고차 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세 사람이 하는 사업은 중고차 판매였고 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딜러를 지켜 사기를 엄청 쳤는데 그게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 한다고 했죠. 경찰관님께서는 피해자들과 합의 후 변호사를 붙여주시겠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어차피 이혼할 사이라고 하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중고차 사기 때문에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연지는 도망가 버리고 주철이나 재수 씨는 물어줄 돈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라. 내가 왜? 우리 이혼할 사람들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당신을 도울 필요는 없지. 앞으로 전화 안 받을 테니까 사고 친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 저는 깔끔하게 거절을 했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집부터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상간녀 손해배상을 통해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재판 결과까지 나온 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 둘이 모두 옥에 들어가 있으니 그 소식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며칠 전에 오빠랑 이혼 판결 났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합의금도 없고 잘못을 저지른 게 많아서 옥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자식 일인데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결국 그렇게 될 일이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앞으로 너는 주역이 있고 쌍둥이들 잘 키우면서 살아. 나 같은 못난 엄마 되지 말고 아이들 예쁘게 키워. 알겠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시면서 쌍둥이를 잘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통장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면서 그 돈 못 받는다고 다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놀라는 거냐고 이걸로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학원비라도 보태라고 하셨죠. 저는 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나 싶어서 여쭤보았더니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인데 얼마 전에 본인 소식을 듣고 찾아와 울며 불며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주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삶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제가 철없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안함에 주는 거라고 최대한의 성의 표시로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을 하다가
시어머니의 성화에 결국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고민에 거듭하다가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실 때까지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원하신다면 저희 집으로 모셔와 병간호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시간도 없는 노인네한테 뭐하러 정성을 쏟냐 하시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받아주셨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어요. 산책도 시켜드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해드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의 하루하루 상태가 악화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하시고 약한 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정희야, 이제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 그동안 못난 나를 친정엄마처럼 챙겨주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은 저 세상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그게 무슨 약한 말씀이세요? 왜 자꾸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쌍둥이들 유치원 졸업식도 보시고 초등학교 입학도 보시려면 오래오래 버티셔야죠.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꾸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시어머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몇 년만이라도 좋으니 조금만 더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다음날 저녁에 당신이 끼고 계시던 결혼반지와 전 시아버지가 생전에 끼고 다니셨던 반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제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 쌍둥이 남매가 크면 하나씩 물려주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그 말을 끝으로 며칠 뒤 새벽에 주무시듯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곱게 누워 계셨는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야 평온한 안식처로 가셨다는 것을요. 제 눈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뒤로 한 채 어머니의 손을 포근히 잡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장례식도 치러드리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편안하게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수목장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잊지 않고 기일마다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가득 싸서 찾아뵙고 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500만 원과 반지 2개는 아직까지도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집을 팔아 이사하고 남은 돈과 그 여자와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합쳐서 작은 마트를 하고 있어서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덕분에 시어머니가 주신 돈을 쓰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혼했으면서 굳이 시어머니를 챙겨야 했냐라고 반문하실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저는 사람의 도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다고 믿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가끔씩 시아버지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보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두 분이 만나셔서 못다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디 옥에 있는 그들도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지난 날을 두고두고 후회했으면 합니다. 2023 개묘년,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